지금 매수. 아, 지금 just 매수? do이십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죠. 왠지 안 할 것 같아.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더 지켜보기를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지금. 예, 네. right now. 아, 네. 예,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습니다. 예, 내년 되면 더 줄어들 거예요. 자, 이번엔 공급 이야기 한번 조금 더 나눠볼게요. 자, 뭐 2027년 이후에 본격적인 공급 절벽이 온다는 전망이 있는데요. 최근 정부가 뭐 수도권 공공택지에 2만 9천여 가구의 공공 물량 공급하겠다, 내년에. 이게 보통 판교 신도시 한 개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뭐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혹시 가능할까요? 저부터 답변드리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 뭐 이제 OX로 따지면 세모 정도, 효과를 보게 되는 세모 정도고, 가능하냐 그러면 가능하죠. 이게 분양 물량은 뭐 갑자기 뭐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준비했던 공공 분양 물량들이 2026년에 나오기 때문에 공공은 계획을 잡으면 합니다. 근데 아쉽다면 서울이 고덕 강일 3블럭에 1,300호 정도밖에 안 나오고, 인천이 아마 3,000 몇백 개인가 정도 나오고, 나머지가 이제 경기도라는 점이 아쉽다면 아쉽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된다는 게, 자, 입주 물량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급 물량을 얘기를 할 때 이제 입주 물량이 부족하다. 2026년에서 2028년까지. 이거는 뭐 팩트, 기정사실인데, 분양 물량이 나오게 되면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일단 분양을 받잖아요. 내 집 마련하게 되면 일단은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수요 감소 효과도 있고,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다음에 또 분양 물량들이 계속 나오게 되면 대기 수요가 되면서 집을 사려는 매수 심리가 좀 약해질 수는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월별로 보게 되면 3월부터 10월까지인가요? 지속적으로 월별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좀 아쉽다면 저는 국토부 회의 때도 얘기를 했던 게, 이왕 하는 거 약간 좀 보여주기식 쇼라도 좀 하자. 그러면 뭐 약간 청약 페스티벌처럼 차라리 5월이나 7월에 그냥 큰 장을 한번 탁 열어주게 되면 많은 시장의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3월에 찔끔, 4월에 찔끔, 2027년에는 아직 모르겠고, 이거보다는 2027년, 8년, 9년 구체적인 로드맵도 딱 알려주고 굉장한 축제 같은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주게 되면 분위기 전환도 가능하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 근데 좀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 잘하고도 활용을 좀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뭐 답변 드리면, 과거에 이제 우리가 2기 신도시 공급할 때를 한번 반추해서 보시면 한참 집중됐던 때가 2010년에서 한 2014년 사이입니다. 그때 이제 서울 시장도 그렇고 1기 신도시 시장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돼 있었거든요. 물론 우리가 금융위기라는 후폭풍을 만나서 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공급량을 늘려준 것들이 꽤 도움이 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어떤 공공 분양을 하면 지금 수요자가 체감하는 것만큼 싸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흑석동에서 수방사 부지에서 분양했던 전용 5구짜리 분양가가 8억이 넘었거든요. 그럼 실수요자 체감상에선 그것도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설명하듯이, 서울의 수요를 대체하는 지역은 경기 인천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공공에서 주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분양을 해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신규 공급 규모 자체가 5년 평균 수도권이 한 12,000채 정도 되죠. 근데 이제 그거 대비해서 29,000채면 물량적으로도 그렇게 적은 물량은 아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이다. 시장의 안정을 주려면 공공이 주도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저렴하게 물건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 불안감이 해소가 돼야 이렇게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시장이 조금 진정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연 설명 하나만 드리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공급 대책이 잘 나와야 되고 이 공급 물량도 나오는데, 이게 3기 신도시 보게 되면 이제 GTX를 교통망으로 하는데, 교통망 GTX 지금 뭐 GTX B는 착공 들어갔다라고 하고 C는 아직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든 좀 집중을 해가지고 교통망 착공도 들어가고 속도를 올려준다면 또 시장의 수요자들이 이거 앞으로 여기 좋아지겠네? 굳이 서울을 무리해서 안 사도 되겠네라는 심리가 확산이 될 수는 있으니까 교통망도 좀 같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우리 실수요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런 부분들, 상황에 따른 어떤 고민 해결에 여러분들이 한번 고견 한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첫 번째 상황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무주택자분들 질문입니다. 자, 전월세가 더 오르기 전에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전세 한번 더 갱신하고 1년 더 지켜보는 게 맞을까요? 지금 매수. 아, 지금 Just 매수? do it입니다. 왜 저스트 두 인치냐? 무주택자예요? 실수요자예요? 전제 조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자금 리스크 관리는 좀 해야 되겠죠. 제가 앞서서도 이제 힌트를 좀 드렸는데 예상치 못하는 변수가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생겼을 때 과거를 보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갔고요. 2022년 그 기준금리 급등하는 시절은 1년 정도 하락을 했고요. IMF 외환위기는 2년 반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3년 정도는 허리끈 졸라매고 대출이자 갚으면서 내가 버틸 수 있는 리스크 관리 정도. 지금 대출 받는 게 맥스야. 나 여기서 대출금리 더 올라가면 못 버텨. 이런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되고 필요하신 분들은 저는 내 집 마련하셔라. 단 수요가 뒷받침되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저스트 두 잇 해라. 왜? 만약에 내년에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또 못 삽니다. 우리가 하락 구간에 저도 무서워서 못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하락 구간을 기다렸다가 또 타이밍 놓치느니 저는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스트 두 잇 해라. 단 필요한 무주택자들이라면 저스트 두 잇을 권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죠. 왠지 안 할 것 같아. 저는 1년 더 지켜보기를 당연히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가 16년 넘게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 얘기는 대출을 한 번도 줄인 적이 없어요. 디레버리징 구간에 접어들면 자산의 어떤 거품이 조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적으로 주택가격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는 하락한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다른 나라들의 평균을 보면.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대출에 있어서 강제적으로라도 디레버리징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렇다면 가격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 구간으로 와 있고 그렇다면 머리 꼭대기에서 사는 것보다는 조정이 된 후에 진입하는 게 낫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더 지켜보기를 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로 지금. 예, 네. right now. 아, 네. 예,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쪽에 무주택자 관점에서 들어가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해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해만 해도 분양가를 보면서 지금 분양가가 가장 싸다 했던 이유가 공사비 급증에 따른 부분이었고요. 실제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이제 뛰어넘을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는데 빼고 올해를 돌아보면 서울은 한 10% 올랐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인플레이션 반영하는 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내년에 분양가가 떨어질 것 같거나 혹은 전월세 비용이 좀 저렴해질 것 같거나 그러면 버틸 수가 있는데 또 그것도 안 나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출, 지금 정부에서 계속 대출 차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빗대서 보면 여전히 지금 받는 대출이 가장 많습니다. 네. 내년 되면 더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자산은 지금 시점에선 가능해 보였던 것들이 내년 되면 좀 더 등급을 낮춰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무주택자가 기다리면서 이 인플레이션을 다 감당하고 상급지, 중급지 이렇게 이동하는 부분들이 과연 본인에게 유리할까를 따져보시면 저는 굉장히 불리한 구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저는 두 분께 좀 궁금한 게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싶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러면 1년 정도 기다렸는데 그러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그널을 가지고 조정이 됐을 때 사는 게 좋은지 그 노하우나 팁이 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본인이 이제 각자 추구하는 방향들이 있는데 일단 대출도 감안해야 되고 본인이 모아둔 자산도 감안해야 되는데 보통 고점 찍고 한 10에서 한 20% 조정받으면 그건 급매물로 봅니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건 그 급매물이 나온 것보다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더 싼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발품을 팔아야 되는데 급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개인 사정이에요. 세금 때문이든 혹은 해외 이주가 있든 뭐 취업 때문이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나온 것들을 좀 잡으면 그럴 때는 좀 괜찮습니다. 가격대가 웬만하면 손해 안 보는 구간에 진입을 하죠. 예.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축에 대한 어떤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진입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구축은 없어지냐 이거예요. 태어났을 땐 가장 신축이지만 5년 지났다고 이거 새 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10년 지났다고 해서 관리가 잘 됐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신축의 버금가는 오히려 입지가 더 좋다면 더 선호될 수 있는 수요를 갖는 시장이거든요.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그럼 그 지금의 구축의 가격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는 지역들, 또 선호도가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집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지금 투자의 개념으로만 보고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실생활을 하면서 굉장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내가 지금 현금 15억을 갖고 있으면 어디서든 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조정된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면 굳이 이걸 내가 지금 다른 걸 통해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깔고 앉고 앞으로 오를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이런 선택을 하는 거는 좀 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음 1주택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하면 더 판단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자, 선택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1주택자 입장에서 갈아타기 올해 안에 하는 게 맞다. 자, 아니면 내년 금리나 정책을 보고 결정하는 게 맞다. 1년 더 지켜본다. 1주택자는 급할 게 없습니다. 저는 내년 금리나 정책을 보고 결정을 해라. 저도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능력이 안 되거나 갈아탈 수 없거나 지금 집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 그렇게, 사실 갈아타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우리 손해잖아요. 세금 내야 되고 돈을 더 보태서 어떤 무리수를 던져서 갈아타야 되는데, 지금 집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나 진짜 마음에 안 들고 꼭 갈아타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마음 편하고자 가는 거고, 지금 집에 충분히 만족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굳이 무리수는 던지지 마라. 저는 갈아타기가 약간 이거잖아요. 일단 매도를 해야 매수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저는 매도는 가능할 때 매도해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와, 매도했다가 현금 가지고 있는데 집값 올라가면 낙동강 오리알. 낙동강 오리알 아니죠. 지금까지 계속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지금 올라간 가격만큼 익절해서 어떤 실현을 해가지고 돈이 있다면 충분히 내가 원하는 곳에 살 수 있거든요. 사용 가치, 전세가율 자체가 굉장히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돈 가지고 새 아파트, 온갖 커뮤니티 시설 다 누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금리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시국이기 때문에 이거 거시경제 차원에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부동산만 예외로 부동산만 막 오른다? 이런 상황은 결코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고려한다면 갈아타기 익절 구간에 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일단 선매도 그리고 후 매수 이렇게 해서 선매도하고 바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선매도하고 기다렸다가 떨어지는 구간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선매도하고 저는 시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 부분은 설명드리자면, 한번 1주택자가 되신 분들은 전월세로 잘 못 갑니다. 그거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패턴이고, 그리고 제가 1주택자는 기다려라 라고 설명을 드리는 전제 조건은 시장이 초양극화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잘 나가는 지역만 잘 나가 하다가 지금 이제 외곽지로 조금씩 퍼져나갈 때 정부가 계속 차단하는 겁니다. 온기가 못 퍼지게. 그럼에도 계속 퍼지곤 있어요. 연식 중심으로, 신축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연애 상담을 많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갈아탈까요? 이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 고점을 회복한 대로 이동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이동하려니까 갈아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산 물건은 원래 자기가 산 고점보다 한 20% 빠져 있고, 갈아타려는 쪽은 이미 신고가야. 계속 고점 경신하고 있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왜 이 경우에 이제 갈아타면 안 되냐면, 온기가 퍼지는 과정에서 본인 물건을 이제 못 버틸 시기에 이제 진입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각에 대한 관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조금 기다리면 이 리딩 지역이 일단 올라가면 이쪽이 빠지지 않는 이상 결국 퍼집니다. 신혼부부 청년 입장에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산을 좀 어디에 둘 것인지가 가장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자, 한번 선택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주식 정리하고 집 사라. 자, 아니면 유지하고 시드를 더 모아라. 자, 윤재 랩장님. 이거 좀 어려운데. 유지하고 시드 더 모아라. 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세대, 신혼부부는 애초에 시드가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위험 자산 혹은 안정적인 자산일 리가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다 빼야 될 정도면 다 빼고 부동산에 들어갈 땐 영끌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득, 자산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가계부채 규모가 부동산 시장 쪽에 뭐 70%, 80%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집중해 있냐. 근데 이런 경우에 들어가면 100%를 초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추천을 드리기가 어렵고 그러면 시드를 더 모아야 되는 거죠. 소득 활동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저축을 하고 그리고 연봉을 높여서 소득 구간을 높이고 그리고 자금을 굴려서 투자 수익을 낸 다음에 자금이 안정적일 때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예. 일단 주식을 정리하고 집을 살려고 하면 일단은 저는 자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데 보통 신혼부부들이 자금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직장이 좋아. 둘 다 대기업이거나 뭐 전문직이거나 부모님이 좀 도와주신대 라고 하면 저는 내 집 마련하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준다 그럴 때 사야지 3년 후에 살게요 이러다가 3년 후에 도와주세요 그러면 네 오빠가 먼저 섰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도와준다면 내 집 마련해야 되는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앞서서 판교 신도시급 29,000호가 2026년에만 나오는 건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저는 계속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3기 신도시 저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꼭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까지 수도권 신도시가 실패한 적은 없으니까 3기 신도시 물량 주식장이 뭐 이렇게 여러 군데 얘기 들어보게 되면 2026년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코스닥 위주로 좋다고 하니까 투자 잘해서 시드머니 좀 모으고 해서 청약 당첨되면 충분히 기회가 있으니까 신혼부부들한테는 그런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도 그치 과열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식을 유지하고 시드를 더 모아라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까 윤지 랩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신혼부부 정도면 사회에 이제 첫 발을 내딛고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경력을 쌓았지만 앞으로 갈 길이 더 먼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 자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해가지고 뭐 달러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라는 최종적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시장이 흔들렸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그 룸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시드를 마련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실수요자 전략 좀 큰 틀에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입지냐, 혹은 금리냐, 정책이냐, 공급이냐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되는지. 자, 만약에 그런 기준이라면 혹시 뭐 전문가분들께 생각하고 계시는 뭐 좋은 입지라 혹은 좋은 어떤 상품성 뭐 혹시 팁 좀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부터 하겠습니다. 좋은 입지, 사실 입지 좋으면 좋죠.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인데 비쌉니다. 저는 학교 초품하면 좋겠고 신축 브랜드면 좋겠고 지하철역도 가까우면 좋겠고 학원가도 가까우면 좋겠고 편의시설도 좋으면 좋겠고 한강뷰도 나오면 좋겠어. 한 50억 들고 오십시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그게 안 맞으니까 저는 우리가 실수요자잖아요. 그러면 100% 완벽한 거는 찾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100% 완벽한 물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쭉 있잖아요. 우선순위에 맞는 최선의 물건을 찾아야지 이건 이래서 그런 분들 되게 많아요. 가보면 이건 오르막이라서 마음에 안 든대. 옹벽이 있어서 마음에 안 든대. 구축이어서 마음에 안 든대. 다 빼버리고 나면 결국에는 발품만 팔고 고생만 하다가 내 집 마련 못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 자금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최대한 충족할 수 있는 물건을 사되 항상 저는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하셔라. 금리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한 2배 정도 올라가더라도 3년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에 맞는 집을 사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들 있잖아요. 공급 앞에 장사 없다. 이런 얘기 하죠. 근데 이건 반대의 경우에도 장사 없습니다. 공급 절벽 앞에서 장사 없습니다. 어디에? 가격 부분에 자극하는 요소에서 사실은 장사가 없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공급의 최일선에서 저희가 입주 물량을 추산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도권은 반토막 됩니다. 그건 기정사실이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에 2026년을 전망할 때 공급 절벽 키워드를 하나를 잡았어요. 근데 웬걸 이제 우리가 10, 15 대책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절벽이 2개 더 있구나. 첫 번째는 공급 절벽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 절벽입니다.
세 번째는 매물 절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절벽에서 누구도 안 도와줍니다. 정부도 안 도와주고, 물론 이제 친인척이 도와주고 부모님이 도와주면 좋죠. 근데 대부분의 중산층 이하 서민들은 자금이 부족하고 소득이 부족하니까 중산층 이하 서민인 겁니다. 부모님이 줄 게 있는 건 우리의 서민 기준에 들어가지 않아요. 뼈 때린다. 근데 누구도 안 도와주는 시장에서 세 가지 절벽에서 알아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런데 전략 없이 내년을 맞이한다? 나중에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니까 지금부터 내가 살 길을, 틈새를 계속 찾으셔야 된다라는 게 제가 조언드리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부동산 관련된 일을 제가 꽤 오래 해왔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입지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구축이라도 어떤 상황이든 결국에는 입지가 부동산의 가치를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전면적인 어떤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전면적인 철거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주택 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뭐 살면서 어떤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공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연식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지만, 입지라는 것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지가 좋은 곳, 그리고 모두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굉장히 비싸겠죠. 그렇지만 이 입지라는 것도 굉장히 상대적입니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만 모여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지역으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 안에서도 그래도 입지가 양호한 곳, 그리고 일정 부분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눈여겨보면 좋은 곳, 이건 저는 아직도 조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행동하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기본적으로 조정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들 같은 곳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준을 가지고 급매라든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에 관심 갖는다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경매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 1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찍을 정도로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아파트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에서 다 못하셨던 이야기나 혹은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좀 조언해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요, 한 분씩 좀 마무리 발언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영혼을 담보가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끌이 되지 않는다. 각자 주머니 사정에서 가장 최적화된 자산을 그래도 올해가 지나기 전에 찾아놓는 게 낫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해해서요. 인생이 길잖아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최선의 전략을 찾는 게 중요한데 자꾸 비교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말고 차분하게 나의 인생 계획, 나의 자금 마련, 모든 계획을 한번 되짚어보는 연말이잖아요. 그 연말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가 세 명이 이야기했던 부분 다들 받아들이고, 이 부분은 나한테 맞아. 자신만의 그 전략, 뼈대를 좀 세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집의 노예가 될 것인가, 삶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거를 본인이 기준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 남하고 비교해서 어떤 남들보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걸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집이라는 주거 가치가 나한테 어떠한 효용을 주고 내가 그걸 기꺼이 감수할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결국 뭐 본인만의 가치 기준을 잘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분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